그쪽 회사에서 괜찮은 남자랑 눈 맞아 연애해 곧 결혼할 예비신랑도 있죠. 저는 경찰인 아빠와 오빠의 역량으로 노량진에서 경찰 공무원을 준비했었는데 2년 만에 어떠한 계기로 접었습니다. 추억 삼아 이런 얘기를 회사 사람들이나 예비신랑한테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너는 경찰과 안 어울린다고, 이상하게 넌 경찰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서운하고 고깝게 생각이 들던지요. 그건 아마도 큰 죄를 저지르고 전과자라는 낙인이 생긴 저의 친아빠라는 존재를 안 이후부터 생긴 콤플렉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요. 지금의 제 가족들이 절 어릴 적 입양해서 마음으로 품어 낳아주셨다는 걸 알아요. 사랑으로 여태 얼마나 곱게 키워주셨는지도요. 그분들이 저를 마음으로 낳은 게 아니라 저도 핏줄로서 그분들과 엮였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지금껏 여전히 철없이 살았을걸. 철이 든다는 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더군요. 그만큼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마음을 알아줘야만 하니깐요. 한평생 이기적이게 산 저는 그게 잘 안 됐어요. 뼛속까지 스며든 핏줄이 아마 달라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친엄마는 저를 낳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대요. 예전 가족하고 살았을 때는 막장, 된장 이런 소리 달고 살았는데 저희 진짜 가족이 사실 막장, 된장인 걸 안 후부터는 그런 소리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걷어주신 가족은 엄마, 아빠, 10살 터울인 오빠 하나 있고 딸이고 막내라 그런지 오냐오냐 자라며 사랑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경찰이었던 아빠는 퇴직 후 현재는 텃밭 가꾸시면서 엄마와 투닥거리며 사이좋은 날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퇴직금은 기꺼이 사회에 환원하시고 연금으로만 그럭저럭 먹고 사시는데 그런 아버지의 노년마저 훈훈하니 멋지시더라고요. 오빠도 이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경찰대학교 나와서 지금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멋진 경찰이 되겠다는 포부 하나로 꿈을 이룬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안 분위기로 저 역시 여자지만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경찰대학을 진학하기에는 점수가 너무나 많이 모자랐고 아빠와 오빠와는 달리 그닥 두뇌가 비상하질 못해 간신히 지방대학 졸업 후에 노량진에 와서 무턱대고 경찰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30이 가까워 오는데도 점수가 합격 문턱과는 많이 멀어져 기운을 잃은 제게 아빠는 어깨를 토닥이시며 아휴, 괜찮아 녀석아. 경찰 공무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너 나이 젊은데 뭐든 못할까. 못된 길로만 안 빠지면 아빠는 늘 응원하니까 어깨 좀 펴. 하는데 오빠는 그게 못마땅한 거지. 아빠, 제가 노량진에 가서 공무원 준비한답시고 가져간 돈이 얼만데요. 그냥 주제 파악하면 살 것이지 무슨 경찰 공무원이야 얼어 죽을. 너 아빠랑 내가 경찰하니까 경찰이 쉬워 보이지? 머리도 나쁘고 집중력은 붕어인 게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기집애가 대체 누굴 닮아서. 라고 하는데 그때는 차마 알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어떠한 감정으로 그런 말을 쉽게 뱉는지를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오빠 말에 펄쩍 뛰며 예민하게 확 내지르더군요. 지금 오빠가 내서 동생이 엄마 아빠 나쁜 유전자 물려받았다고 뭘 하는 거니? 너나 잘해. 넌 옛날에 서연이보다 말도 더 느렸고 똥오줌도 더 늦게 가리고 한글도 늦게 뗐으면서 이제 좀 잘 나간다고 동생한테 뭐라 하는 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랑 같지 않니? 라고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울그락불그락 하는 오빠는 짜증난다며 더 이상 말 못하겠다고 나가버렸네요. 오빠하고는 매번 이런 식으로 투닥이고 부모님께서는 항상 이럴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오빠 말도 틀린 게 없는 게 제가 부모님께 2년여간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갖다 쓴 돈이 벌써 수천일 정도였어요. 일단 반값이며 학원비며 식사비며 스터디비며 말이 좋아 고시공부지 진정한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던지라 오빠 말 들으니 부모님께 새삼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는 한 해의 마지막 시험만 보고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부만 하면 졸린 것인지 아빠도 오빠도 해내는데 나라고 못 해낼까 싶었지만 나는 못 해내겠더라고요.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는데 쉽게 오르지 않는 모의고사 점수에 자신감을 상실한 채 친한 학원생들이랑 속상함에 잔을 주고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뒤에서 저를 밟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지만 그저 착각이려니 하고 가던 길 갔으나 잠깐씩 돌아보니 웬 이상한 아저씨가 주춤주춤 거리는데 등 쪽이 뭔가가 쎄해지더라고요. 저는 걸음이 빨라졌고 덩달아 뒤 걸음까지 빨라지는데 저는 뉴스에서 무서운 사건을 생각해내고 얼른 자취방으로 훅 들어가 문을 빽빽히 잠궈 그날 밤 두려움에 잠을 못 이뤘어요.
그런데 더 소름이었던 건 그날부터 제 주변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맴돌기 시작했네요. 그 아저씨는 제가 본인을 잘 못 본다고 생각했는지 굼뜬 동작으로 아예 대놓고 따라오기도 하더군요. 이 사람이 겁도 없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가족에 경찰이 둘이나 있는데 감히 절 건드리다니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이 남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고 오빠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날 밤 저 있는 곳으로 찾아와 제가 찍은 카메라를 봤는데 잠시 보던 오빠는 미간을 찌푸리다가 동공을 확대하고서는 사람을 알아보는 듯한 탄성인 아, 저 사람 설마? 를 외쳤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오빠는 안색이 어두워지다가 저를 한참이나 가만히 보더니 저 사람 얼굴이 자세히 안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내 짐작이 맞는 사람이라면 아마 너한테는 무서운 사람은 아닐 거야. 정 걸리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웬만하면 네 손으로 경찰 신고는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대체 누군데? 라고 물어도 오빠는 대답 대신 쉬라며 깊은 한숨을 쉬고는 돌아갔습니다. 오빠는 분명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해주니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언젠가부터 그 남자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정말로 오빠가 해결해줬나 싶어 그 이후로는 발 뻗고 잠도 푹 자고 창문도 환기시켜가며 평소 같은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학원 수강을 위해 막 집을 나서려던 찰나 그날따라 이상하게 도어락이 고장나는지 문을 닫아도 닫히질 않는 거예요. 수업 시간은 간당간당해서 얼른 가야 하는데 시험이 코앞에 다가온지라 마음이 급했던 터였지만 그래도 문을 열고 갈 순 없었습니다. 아침이라 도어락 업체들도 문을 안 열었고 어찌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근데 순간 갑자기 느낌이 쎄해진 게 이상해져 불현듯 주위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차 뒤에 숨어있던 저번에 그 수상한 아저씨가 또 나타난 것이 아니겠어요? 집에 들어가 있어도 문이 안 잠기니 펼 데도 없고 그나마 아침인지라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던 터라 저는 이참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 오래 경찰 공무원 공부를 해서 정말 경찰인 줄 알고 착각했던 건지 직접 사건을 해결해야겠다 싶어 함정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무슨 위험한 일이 있을 줄 몰라 오빠한테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리며 미리 문자는 보내놓았습니다. 제 짧은 인생 전반에 위협적이었던 그 사람을 제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을 서울 닫고 학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척하면서 멀리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때마침 남자는 저희 집 쪽을 기웃기웃거리며 경계심을 풀지 않고 한참이나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속으로 제발 움직여라. 휴대폰 112를 붙잡고 기회가 오기만을 엿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집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하면서 중요한 증거로 삼으려고 마구 사진을 찍었어요. 밤에 볼 때는 몰랐는데 낮에 보니까 체구가 참 왜소하더라고요. 행동이나 걸음걸이도 뭔가 둔했고요. 여전히 모자를 깊이 눌렀어 산발머리를 해 얼굴은 잘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일단 신고를 감행했고 5분 만에 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희 집을 덮쳤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경찰 만세더군요. 저도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갔는데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잡힌 아저씨는 막상 저를 맞닥뜨리자 양심은 있었는지 차마 보질 못하고 고개를 수그린 채 경찰들에게 밥이 가자고만 했습니다. 겁을 상실한 저는 그 아저씨 앞에서 소리를 질렀네요. 대체 아저씨 누구예요? 왜 맨날 제 근처에서 그렇게 놀면서 저 감시하는 건데요? 아저씨 때문에 제가 여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 줄 알아요? 이제 하다못해 주거침입까지 해요? 대체 아저씨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요? 라고 마구 쏘아댔지만 아저씨는 산발이 된 머리를 푹 수그린 채 아저씨는 아무 대꾸 없이 경찰에게 얼른 가자고만 얘기했습니다. 절 무시한 것 같아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뒤늦게 오빠와 부모님이 헐레벌떡 달려오셨습니다. 제 문자를 본 오빠가 어느새 부모님한테까지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엄마는 도착하자마자 다급하게 우리 딸 괜찮냐며 절 안아주셨고 아빠는 여느 때보다 긴장한 얼굴로 찬찬히 고개를 수그린 사람의 얼굴을 들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갑자기 더러운 그 사람의 손을 잡고서는 울음을 그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셨던 겁니다. 이 사람아, 그냥 조용히 살면 될 것이지 왜 또 우릴 찾아 찾긴. 딸 커가는 모습 동영상으로 보내주는 걸로 만족하지. 자네가 이러면 잠든 자네 부인의 뜻은 어쩌라고. 또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래. 이미 다 정들어버린 우리 딸인데 자네가 일이 나타나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아빠 역시 오빠와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못 알아들을 말만 하더라고요. 엄마는 절 최대한 그 사람 곁에서 떼어놓은 후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와서 저희 딸, 당신 같은 사람에게 절대 못 줘요. 어떻게 키운 내 딸인데 당신은
아내 임신한 것도 모르고 그런 파렴치한 짓 저지르고 들어가 있을 때 우린 이 아이를 진심으로 품고 여태 키웠어. 이제 와서 못 줘. 우리 딸 포기하고 돌아가줘요 제발. 라고 말하는 엄마의 몸이 심하게 떨려져 왔습니다. 웃긴 건 그 남자 역시 저희 엄마 말을 듣고 딱히 아니다라고 부정 안 한 채 덩달아 떨고 있더군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여전히 그들만의 언어로 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저는 차마 믿을 수가 없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27년 만에 알게 된 생각지도 못한 출생의 비밀에 정신을 잃을 뻔한 거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자는 경찰들에게 연행되었고 저는 멍하니 가는 뒷모습을 바라본 채 모든 시간이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데리고 들어와 자리에 앉혔고 끝내는 무거운 입을 여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저 사람을 처음 20년 전에 내 손으로 잡아 넣었다. 죄질이 좋질 못해 형량을 무겁게 받게 되었는데 그때 저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었어. 제발 저 남자를 용서해달라며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는데 아내의 뱃속에는 이미 아기가 있었단다. 결국 저 사람이 죗값을 치르는 동안 오갈 데 없는 그 여자를 어쩌다 보니 인간적인 마음에 병 주고 약 주는 상황으로 우리가 보살피게 되었는데 하필 그때 우리 품에 아이를 안겨놓고 그 여자는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 그 아이가 바로 저군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아빠는 저를 하염없이 보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엄마는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제가 듣고 싶었던 가슴 시린 말을 해주시더군요. 너는 영원히 우리 딸이야. 낳아준 그 사람도 물론 네 부모가 맞지만 널 기른 우리가 먼저 부모였어. 제발 우리의 키운 사랑을 정을 외면치 말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 영원히 네 엄마고 네 아빠고 네 오빠다. 여태 우리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변한 것 없이 똑같이 살아가면 돼. 그러니 아파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우리 딸. 저는 엄마의 말에 울컥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그 따뜻한 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오빠는 제게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손을 내밀었고 저는 망설이다 자리에 일어나 오빠의 차를 타고 직접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오빠의 말이 뒤늦게 이해되더군요. 그 남자가 제게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는 말, 제 친아버지임을 알고 말한 게 분명했지만 왜 날 속였냐고 원망조차 할 수 없어 눈물만 하염없이 쏟았습니다. 평소 야속하기만 한 오빠가 처음으로 휴지를 내밀며 위로라는 것을 해주더군요. 그들은 끝까지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자마자 조사받고 있는 그 남자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저를 보며 뻔뻔스럽게 눈을 감던 그 사람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눈 떠요. 내가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당신이 날 알아볼 수 있게 눈을 뜨라고요. 세상을 마주볼 자신이 없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아니면 날 알아보기가 싫어 눈을 감는 거예요? 여태 그렇게 내 주위를 맴돌더니 정작 가까이 날 보니까 보기가 싫어졌어요? 당신이 내 아빠라면서요? 나도 어디 한번 친아빠 얼굴이라는 거 한번 보자고요. 라고 얘기하자 그 남자는 눈물을 한참 떨구고서는 눈을 천천히 뜨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 제 아버지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눈은 분명히 떠 있었지만 저를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몰라서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이 안 보여서 저를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싶어 두 손을 눈앞에 가져다가 왔다 갔다 해보았고 남자는, 아니 아버지는 그제서야 천천히 손을 들어 눈앞에 흔들고 있는 제 손을 잡고 눈물로 적셨습니다. 네가 많이 보고 싶었다. 내 아내가 주고 간 선물을 참 많이 보고 싶었는데 아비라고 부를 자격 없는 내가 하늘의 벌을 받았던지 온전한 눈으로 널 볼 수 없게 되었어. 딸아, 다행히 내 눈보다 내 귀가 널 더 잘 알아볼 수 있어 그동안 쫓았었는데 조금이라도 내 눈이 아직 살아있을 때 완전히 감기기 전까지는 널 계속 보고 싶어 네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맴돌았는데 아비 자격 없는 내가 가까이서 널 보게 되니 이제 차마 면목이 없어 또 못 보겠구나. 모든 게 다 헛된 내 욕심이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친아빠는 유전적인 황반변성이란 병 때문에 시력이 약화되어 세상의 모습과 제 모습이 온전치 않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흡사 옳은 것들도 사물이 찌그러져서 보인다고 하는데
지난 통탄한 세월에 후회하고 있더군요. 젊어서는 마음속 그릇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함부로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실제 눈으로까지 그릇되게 보이는 삶을 살게 되어 죄의 대가를 받는구나. 그래도 완전히 세상을 검게 안 바라볼 수 있을 때 널 볼 수 있어서, 두 눈으로 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나는 만족한다. 너무 늦지 않게 나타나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마음이 울컥이고 속에 있는 무언가가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올라왔지만 저는 차마 울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버지라는 사람이 혼자 감정에 취해 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저를 챙겨주는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걱정하며 반겨주는 원래 따뜻하고 다정한 내 가족들, 그들을 만나고서야 복받친 상태로 가슴 한켠이 무너져 한참이나 소리내어 울며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눈이 점점 멀어져가는 친아버지의 신세가 그래도 친아버지라고 하니 두려움 대신 가슴이 미어져 내리더군요. 친아버지 앞에서 무너졌다는 마음을 표할 길 없었지만 원래의 제 가족 앞에서는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친아버지가 침입한 집안은 크게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단지 움직여진 게 있다면 액자들이 흩어져 있었고 속에서 빼낸 제 사진들 몇 장이 나뒹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사진을 액자, 겉면, 빛에 반사되지 않은 상태로 보려고 조금 더 또렷하게 저를 보기 위해 빼놨던 모양이, 그 마음이 묻어져 나와 절절한 감정이 느껴지더군요. 실제로도 피해가 별로 없는 상황인지라 친아버지는 가벼운 죄만을 묻고 나왔고 아빠는 제 친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눈을 치료해주기 위해 수소문한 안과를 찾아가 검사를 해봤지만 시력 상실에 속도만 늦추게 할 뿐 결국은 실명될 수밖에 없다는 암담한 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빠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해 주셨고 생활 능력 없던 친아빠에게 작게나마 살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며 또 그걸 감사하다고 받고선 평생을 은인이라고 고개를 수없이 수그렸던 친아빠의 모습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저는 안쓰러운 와중에서도 무척이나 거슬렸습니다. 친아빠는 저에 대한 속죄를 함으로써 제가 자신을 용서하고 아버지로서 받아들여줬다고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친아빠를 어찌어찌 대했어도 저는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못난 그 남자가 친아빠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엾게도 그 사람이 점차 저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사회에 나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후에는 결혼까지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더 현실이 보여서 그런 아빠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서선 괴로운 마음과 앞에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절 미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연락도 잘 안 했으며 아빠가 행여 집 근처에 왔다면 일부러 집에 안 들어가고 원래 부모님 사시는 댁으로 들어갔어요. 아빠 역시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인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제 친아빠는 또 우연히 사라지셨어요. 자식인 제게 편지 한 장 안 남겨놓고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다만 저희 아빠에게는 말씀해 주셨다 해요. 서연이는 형사님 딸이에요. 제 아내가 형사님께 믿고 맡겼듯 저 역시 형사님께 제 딸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다신 서연이 보러 안 올게요. 이만치 눈에 담았으면 앞으로 제 눈이 안 보인다 해도 기억을 보며 살아갈 수 있을 테니 그걸로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라며 말이죠. 아빠는 친아빠 맘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냐고 제게 그 남자를 다시 찾아줄 생각을 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빠에게 서연이가 이리 맘먹었으니 우리도 다신 그 사람 보지 말자며 애초부터 그 사람이 서연이 보자며 나타난 것 자체가 뻔뻔스러웠던 거라고 욕을 하시는데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금도 친아빠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안 좋아진 시력으로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진 않겠죠. 솔직히 떠난 친아빠가 진심으로 고맙고 제게 소중한 게 늘어날수록 평온한 삶이 깨어질까 두려워 여태 누렸던 제 삶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비신랑네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비씨 부모님께서 제게 부모님 무슨 일 하셨냐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을 때 저는 망설이다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현재 좋은 일 많이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비신랑한테는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예비신랑은 놀라했지만 다행히 절 이해해줬고요. 그치만 전과자 친아버지 존재가 좀 그랬는지 자기 부모님께는 그 사실은 결혼하고서 알리자고 하더라고요. 아예 안 알리면 더 좋고요. 애석할 노릇이지만 저 역시 범죄자,
전과자 낙인이 새겨진 아버지보다는 제 미래를 위해서라면 경찰 공무원으로 한평생 사셨던 지금의 아버지가 더 가깝고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게다가 어딘가에 있을 저희 친아빠를 찾아내 이미 돌봐주시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제가 조금 더 세상을 이해하고 친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제가 먼저 친아버지를 먼저 찾는 걸로 속죄하고 싶습니다. 비록 못할 짓이었다며 후회할지라도 지금은 제 삶이, 제 시간이 더 중요하네요. 친아빠가 임신한 저희 엄마 대신 본인 욕망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뼛속까지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니 저는 그 남자의 자식이 맞다 싶습니다. 부디 이렇게나마 제 죄책감을 떨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해자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길러주신 부모님과 낳아주신 부모님 둘 다 하이와 같은 부모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상황을 보자니 살해자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훗내 마음이 정리되시면 그래도 친아버지 꼭 찾아뵈었으면 좋겠고 현재 부모님들도 잘 모시면서 살해자님께서도 곧 결혼하실 신랑분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